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나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와우 예관이 끝났습니다. 이야, 박수 박수 박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예, 이제 학문이 끝났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완강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젠 뭐 무조건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여기까지 온 분들은 다음 권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 정말 이런 날은 여러분들 책거리 해야죠. 책거리. 그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책이 딱 끝났을 때, 강의가 완강됐을 때 스스로에게 좀 칭찬 좀 많이 해줘라. 제발 좀. 너무 바쁘다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좀 이렇게 뭘 좀 해주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꾸 해줘야 합니다. 네, 칭찬해주고요. 아니, 나한테 내가 칭찬해주면 누가 칭찬해줘?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고 잘하셨으니까, 아니 뭐 진짜 여차하면 진짜 이렇게 제 앞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떡볶이라도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우리 떡볶이 합시다. 떡볶이. 여러분들 오늘 이거 딱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진짜 여러분 수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떡볶이 이벤트. 그것도 아주 매운 걸로, 아주 그냥 너무 매운 걸로 먹어서 잊지 못할 그런 하루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잊지 못할? 그날 여러분들은 이 한 권을 완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 책거리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자, 떡볶이 요것만 딱 듣고 드시러 가시죠. 자, 우선 여러분들 문자 인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나라는 뭐 인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고려시대 정말 대단했죠. 최초에 세계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술이 조선시대까지 연결이 되는데, 자, 먼저 이 태종 때 한번 보죠. 태종 때부터. 자, 이 태종 때 볼 텐데요. 이 태종 때 여러분들 이 어떤 그 활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주자소, 그 주자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요. 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진 활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 태종 때 만들어진 활자체를 우리는 개미자라 그래요. 개미년에 만들어진 활자, 금속 활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개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세종이죠, 세종. 예, 세종 때 또 좀 더 진일보한 그런 활자체가 또 만들어집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면 갑인자라고 해요. 갑인년에 만들어진 활자체. 확실히 개미자보다 갑인자의 그 글자가 찍어내는 게 글자선이 부드러워요. 예, 그만큼 좀 더 금속 활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더 완성도를 또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종 때 이제 갑인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연결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마실 게 있죠. 바로 이 세종 때 만들었던 바로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민정음. 아, 정말 널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의 훈민정음입니다. 저는 이 훈민정음이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한글을 쓰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예, 쓸 때 그냥 마치 공기처럼, 산소처럼 그냥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훈민정음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훈민정음은 아예 그냥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질 뻔한 어떤 그런 위기. 왜?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예, 강력한 저항.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 훈민정음의 어떤 반대 세력으로 대표적인 인물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뭐 최만리 같은 어떤 그런 학자들, 그런 학자들한테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왜 만들지? 아니, 우리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위대한 문명의 중국의 한자를 우리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왜 한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야말로 4대의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학자들이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쉬운 글 갖고 누가 공부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론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유학자들한테는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엔 그게 아마 그 유학자들한테는 절대적 선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그 시대를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절대적 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나서 둘러보면 우리 시대의 한계에 스스로 갇혀 있는 좀 처량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 저는 이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그 최만리의 어떤 그 시선, 그 당시엔 그것이 절대적 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시선, 그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선.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선이 바로 그 최만리의 한계의 시선이 아닐지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들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직지심체오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그 직지심체오절, 그 금속 활자 기술. 분명히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도 역시 이 당시에 마찬가지였죠. 그 지배층들을 위한 문자로만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한글은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한 겁니다. 세종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이 세종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문자,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그 쉽게 쓰고 쉽게 읽히면서 이 사람들의 지식 정보량은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뭐가 붙냐면 방이 하나 붙어요. 하정승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관리에 대한 비판이겠죠. 그런데 그게 뭘로 쓰여졌냐? 바로 한글로 쓰여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수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의식들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저는 이 훈민정음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글자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종이 민주주의를 지향했을까? 글쎄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만든 그 훈민정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곧 지금의 민주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소수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술과 문자가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문자였을 때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이 또 창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문역법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 시대가 될 텐데요. 뭐 너무 많죠, 여러분. 치국이. 이건 여러분들 현존하는 가장 먼저 오래된 가장 먼저 시행이 됐던 그 강수량을 재는 그런 기구, 최초의 기구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치국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뭐야, 이게 뭐가 여기 대단한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국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국이를 통해서 그때마다 기록해 놓았던 그 빗물의 양, 강우량의 양,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 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찌 보면 깡통 같은 거야. 꼭 깡통이 뭐 대단해?
그래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갖고 우리는 기록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놨다는 거예요. 언제 비가 많이 오고 언제 비가 적는지.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정말 대단한 어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사실. 이게 우리 선조는 내가 기록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층위는 돋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자격루는 여러분은 뭐 하는 거죠? 네, 자격루는 스스로 땅, 격, 때리는, 때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야, 어떻게 물을 통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딱 시간이 되면 딱 인형이 나와가지고 북을 땅땅 치죠. 아, 이거 진짜 신기해. 무슨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동력이 무동력. 그냥 물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앙부일구. 자, 이 앙부는 뭐냐면요,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부는 뭐냐면 가마솥이에요. 가마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의 어떤 그 시간을 재는 것이죠. 이건 바로 해 시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제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종로 있잖아요. 종로에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종 때는요, 시간을 역시 누구 지배층들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맨날 이렇게 시계 보잖아요. 몇 시인지. 근데 이거조차도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시간을 가진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저 해 뜨면 이제 일할 시간인가 보다. 해 지면 집에 가 잘 시간인가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주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이 애민의 마음. 저는 참 세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그런 어떤 분이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점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탁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민정음도 그렇고 이런 앙부일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이렇게 층우 자격으로 앙부일구 같은 뭐 엄청난 발명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유명한 또 발명자 있죠? 세종 때 바로 장영실. 이런 인물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천문역법인데 특히나 여러분이 기억해 놓아야 될 역법서가 있습니다. 바로 칠정산이라는 역법서가 되겠습니다. 요 훈민정음, 요 용별초가 뭐냐면요, 이 훈민정음을 하도 반대라니까 뭔가 결과물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용별초가 뭐냐면 자신의 그 세종의 그 앞에 있는 선대들 업적을 한글로 쓴 거예요. 최초에. 훈민정음을 쓴 최초의 그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뭐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우리 선조들 얘기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밀어붙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칠정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칠정산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칠정산을 일단 세종의 명에 의해서 이제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순지라는 인물이에요. 이순지라는 인물에 의해서 만든 건데, 이 역사의 의의는 뭐냐면 바로 한양 중심의 역법서라는 거예요. 한양 중심의 역법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까지만 해도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받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중국 중심의, 그러니까 북경 중심의 어떤 그 시간 흐름, 시계, 뭐 어떤 별자리의 흐름, 이런 것들 하면 살짝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중국 가면요, 북경 가면요, 시차가 달라져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한 역법서, 달력이에요, 달력. 이게 없었어요. 역시 이게 또 뭐냐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중국의 어떤 시간을 빌려와서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를 중심에 놓고 달력을 만들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칠정산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참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먼저 수시력. 요 수시력은 원나라. 그 다음이 회회력. 회회력은 아라비아. 이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칠정산이다라는 거. 정말 이거 시간의 어떤 주권을 되찾게 된 역사적 순간. 바로 이
한양 중심의 역법서 7정산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천문과 역법에서 이 15세기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의학과 농서입니다. 의학과 농서인데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의방유취라는 게 있어요. 의방유취. 요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의학서 있잖아요.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 네. 의학서, 처방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취합해 가지고 만들어낸 의학 백과사전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약 집성방이라는 이런 그 처방전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향이에요, 향. 요 향. 즉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약재를 모아 놓은 처방전. 아니, 처방전이 있는데 이게 중국 약재야. 중국에서 나는 거야.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우리 향촌에서 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나고 있는 약재를 가지고 아플 때 그거 사용해서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해줬던 향약 집성방이 또 이때 만들어집니다. 의방유취, 향약 집성방 모두 세종 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농서예요, 농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농상집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원나라에서 가져온 농서를 썼단 말이에요. 아니 원나라의 토양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사직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농서입니다. 농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어떤 그런 농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봤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 적어드렸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종 때예요. 자, 세종 때인데,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서 꼭 기억해 놓으실 게 뭐냐면 여기서 쪼쪼쪼쪼쪼 이렇게 갑니다. 자, 세종 때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것들을 한번 묶어보자는 얘기예요. 묶어보자. 이렇게 해서 네, 묶어. 그리고 네, 여기까지 일단 묶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보자는 말이에요. 자, 농사직설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됐죠? 자, 이것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어낸 이것들은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15세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15세기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15세기 어떤 그 문화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족적이고 그리고 자주적인 어떤 그 15세기의 어떤 특징을 특히 이제 세종 때 압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뭐 가빈자, 치국이, 앙부일구, 장영시 이 모든 게 다 세종시대와 또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점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세종 때 진짜 정말 이런 그 민족 기술 문화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이 시대 정말. 네, 모두가 다 세종과 관련된 내용.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의학과 농서에서 세종 때 말고요, 여러분들 또 이 성종 때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금양잠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양잠록 이렇게 금양잠록이라는 게 있는데 금양잠록 이 금양은요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인데 여기는 지금이 어디냐면 시흥입니다. 시흥. 금양잠록 요거는 이제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써놓은 농서
또 금양 장록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금양은 지금의 시흥지역.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농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천문역법, 의학, 농서 이렇게 봤는데 16세기 와서는 이런 어떤 그 민족 기술의 어떤 발달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등한시돼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세기는 여러분들 성리학, 유학이 발달했던 그 압도적인 시대였지. 유학자들은 이런 거 어떤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예,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유학을 발달시키고 성리학을 발달시키고 이게 이제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6세기 와서 약간 이제 어떤 기술 같은 좀 등한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빈 공간으로 냅두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천문역법, 의학, 농서였습니다.